안녕하십니까, 김현선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 400만 지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사 프로그램 시사인 대세남. 오늘도 지역민의 날카로운 질문과 제안, 또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 지역 이슈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충남 서산엔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로 불리는 대산공단이 있습니다. 국내 굴지의 석유화학 기업들이 몰려 있어서 지역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그런데 반복되는 안전사고와 환경사고로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는 대표적인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기업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각종 사고로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럴 수 이슈, 주민들의 간절한 호소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산읍 하곡리에 사는 유기종입니다. 저희 마을에 석유화학단지가 있다 보니까 크고 작은 환경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건강검진과 약속한 피해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아프고 쓰러져야 됩니까? 해도 뜨기 전인 이른 아침, 제보를 받고 대산읍 화곡 1리를 찾았습니다. 마을 회관에는 화곡 1리 주민 30여 명이 빼곡히 모여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할 만하고 그동안 우리가 소외받았고 고통받았고 이런 부분들 틀림없이 이번 집회 계기로 인해서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환경을 개선을 시켜야. 매일 아침 7시마다 시위를 위해 모인다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아프지 않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악취와 소음, 말도 못하게 지금 못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들이 그거를 마셔가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지금 피암 수술하고 온 지가 지금 한 몇 달 됐어요. 한 서너 달 됐는데 뭐로 폐암이 걸렸겠어요. 그렇게 정정하고 건강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맨날 눈에 눈물이 쳐져서 맨날 산다니까 지금 아주 내가 죽게 생겼지 또 내가. 주민들은 특히 지난 4월과 2018년 11월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하는데요. 사고 이후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화곡 1, 2 주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대산공단 내 현대오일뱅크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고령의 어르신들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산의 대산 석유화학단지는 1989년 간척 사업으로 조성된 단지입니다. 현재는 여수, 울산과 함께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로 꼽히는데요. 대기업을 포함해 총 70여 개의 회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화학물질을 다루다 보니 크고 작은 사고도 끊이질 않았는데요. 그래서 화곡 1, 2 주민들은 건강 피해를 인정하라며 6개월째 시위 중입니다. 30년 동안 연태 고생하고 살았다. 가스 마시고 말도 못해요 아주. 남자나 여자나 안 걸려서 다 죽고 수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거 6개월 동안 이렇게 노인네들 이렇게 다 나와서 이런다는 거는 저 사람들 꿈쩍도 안 하는 건 노인네들 다 무시하는 거예요. 주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진짜 누구 하나 죽어나가도 나갈 때까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할 거예요. 2020년도 4월달 그 폭발 사고, 유전기 폭발 사고로 해서 집안에 있다가 막 고투종새, 어지럼증, 악취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깥으로 다 뛰어나오고. 지난 4월 7일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LP가스가 누출됐습니다. 주민들은 갑작스런 사고 때문에 고통에 시달렸는데요. 70여 명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사고, 주민들은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3년 동안 이렇게 돌아가신다 보니까 한 9명 중에 한 7분이 폐암이에요. 제 식구가 암 수술을 2번 했어요. 폐암 수술을 2번 하다 보니까
병을 다니다 보니까 초기에 발견되면은 수술이 잘 되고 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돈을 주지 말고 거기에 직원들하고 같이 건강검진만 해달라.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건강검진 해달라. 암 투병 중인 이장님의 아내 엄종주 씨를 만났습니다. 폐암 발병 이후 재발까지 겪으며 힘든 시간을 견뎠는데요. 그래서 주민들의 집회가 더 가슴 아프게 느껴진답니다. 그 마음을 모를 리 없는 남편. 하지만 주민들 챙기느라 아내에게 소홀했던 미안함도 큽니다. 6월 22일 날 집회를 했잖아요. 근데 내가 또 이제 집회를 하다 보니까 중환자실에다 그냥 놓고 깨나는 거 보지도 못하고 그냥 울면서 내려왔어요. 가족들한테 상처 줘가면서 이렇게 일을 해야 하는 생각도 갖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환경 문제는 꼭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식구한테 한 6개월 동안 집회하느라고 아픈 몸 상처 준 거 몇 배로 갚아줘야 할 것 같아요. 대산공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주민들의 이 건강 문제, 이게 따로 떼서 볼 수 없는 그런 사안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하루하루 좀 병들어가고 있는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건강검진이라도 받게 해달라면 이제 호소를 하게 된 건데요. 지난 초여름부터 시작된 시위가 겨울 한파 속에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하니까 보는 저희도 참 안타깝네요. 환경오염 피해는 이해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인과관계 증명이 까다로운 문제가 되죠. 근데 지금 이렇게 건강검진 해달라,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게 해달라, 이 정도는 거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존권 문제나 다름없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걸 한 결과 뭐 영향이 있는 게 밝혀지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책임질 부분도 책임지는 것이 기업의 책임이고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맞지 않겠습니까? 이 서로 간에 이렇게 신뢰가 깨져버린 이유, 저희가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산 공장에서 유독성 유증기가 유출되면서 정제되지 않은 유증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산공단은 지난 3월에도 대규모 폭발 사고로 주민 등 수십 명이 다치는 등 대산공단에서 폭발이나 화학사고가 잇따르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의 위험은 물론 장시간에 걸친 환경오염과 건강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석유화학단지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이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서쪽 방향에 우리 마을의 서쪽 방향에 오일뱅크가 있거든요. 이제 1년 중에 한 70%가 북서풍을 불어요. 북서풍을 불면서 뭐 사고나 냄새가 이쪽 방향으로 쭉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 우리 학원인은 냄새와 오염된 물질을 많이 마시는 편이에요. 다른 데보다. 이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또 다른 이유는 2002년에 작성된 합의서 때문입니다. 당시 대산공단 내 3개 회사가 주민들과 약속한 환경 피해 영향 조사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도에 석유 비축기지역 KCC 준공 시점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내년에 한다고 말로는 하고 있어요. 우리 화곡 1, 2 주민들은 바라는 거 원하는 거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합의서대로 환경 영향 평가 조사해서 우리 주민들이 인체 피해든 농작물 피해든 거기에 따라서 피해 보상을 해달라는 겁니다. 예정대로 환경 피해 영향 조사가 끝났다면 주민들이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았겠지만 민원 해소를 위한 약속은 문서만 존재할 뿐 갈등은 진행 중입니다. 합의서 작성 당시 입회자였던 서산시는 어떤 입장일까요? 지자체의 권한에 한계가 있어 강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개별 산단이다 보니까 유독물질이라든 이런 거는 환경부에서 허가권을 갖고 있고 또 산단 조성과 관련된 또 이런 일반적인 부분은 또
또 도와 또 중앙부처에서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조금 너무 미약해서 조금 더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산단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 벼랑 끝에 내몰린 주민들은 얼마나 더 기약 없는 시위를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부분이 기업과 한 주민 마을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제대로 하고 환경영향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화학사고 주변 지역, 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 조례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서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야지 이것을 원활하게 풀릴 수 있다고 봐요. 대산 화곡리가 시발점이 돼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대산 지역이 전체 인근 마을에 대한 어떤 영향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환경 피해 조사를 내년도에 충남도에 협의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조사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꼼꼼하게 확인할 문제도 있습니다. 환경 피해 영향 조사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조항을 넣어야 된다, 단서 조항을 꼭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기업도 그렇고 주민도 그렇고 행정도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서산시가 스탠스가 중요해요. 합의서에 보면 합의서에 의견이 있을 땐 서산시 의견에 따른다는 겁니다. 서산시가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그러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정리하면 현대오일뱅크 사장의 진정한 사과와 주민들의 건강검진 문제, 화곡 1리를 포함한 환경피해 영향조사입니다. 사측은 주민들의 호소에 대해 검토하고 있을까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환경적으로 좀 문제가 없도록 대규모 투자도 지금 하고 있고 또 노력을 또 직원들이 그 문제에 한해서는 가장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지금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역사회에서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현대오일뱅크가 7년에 걸쳐 대산공장에 마련한 메리츠입니다. 내년까지 2조 8,900억 원을 투자해 공장 건설을 마무리할 예정인데 그동안 전유 사업만 하던 현대오일뱅크가 새로운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겁니다. 회사는 공장을 신설하며 양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요. 정작 같이 살아가야 할 주민들은 사측의 이중적인 태도가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호소합니다. 어저께는 지금 이 텐트 앞에다 지금 이 상황에다 며칠 전 천막농성장에 큰 차량들이 등장해서 길을 막았습니다. 주민들은 사측의 행동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화곡 1리 주민들 집회는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신고를 하고 도로 1차선과 인도로 50m를 허가를 받아서 평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방제차와 소방차를 동원해서 우리 집회를 방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그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그 이제 경비원들이 그 젊은 경비원들이 바로 그 한 10m 거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원들하고 제가 면담을 했는데 이 머리가 너무 이 소리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프고 또 밤에 잠을 좀 못 잔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피커를 조금 이렇게 막아서 방음을 좀 했으면 하는 뜻에서 그 차가 좀 높은 차를 앞에 좀 세워놨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근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근데 그 차를 설치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 시위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답답한 것은 약자인 주민들이겠죠.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누적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한 걸음이 절실해 보입니다. 저희들도 우선적으로 안전환경 분야에 대한 거를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사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주민분들이 그 불안해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해야 될 책임은 저희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상생 같은 건 입으로 이제 얘기할 때가 아니거든요. 30년이 지났으니까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로.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하고 사회 공헌 사업하고는 구별을 해야 된다. 내가 네 쌀을 조금 사줬어. 취업방류 좀 했어. 행사비 좀 줬어. 그러니 내가 피해보고 피해주고 조금 사고가 나고 냄새가 좀 나더라도 너희들 좀 참아라.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 순간에도 주민들은 대산공단 앞에서 건강권을 외치고 있습니다. 때로 힘들고 지쳐도 다음 세대를 위해 멈출 수 없다는데요. 주민들이 희망찬 새해를 맞을 수 있도록 사태 해결에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합니다. 회사 측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말고 이제라도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2002년도에 그러니까 기업들과 주요 기업들과 주민들 간의 합의가 있었는데 18년이 지나도록 그 합의가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미 2005년에 이 환경 피해 영향 조사가 시행됐어야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합의서 내용의 조항의 해석과 뭐 이견이 있을 때는 서산시의 의견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는 중재자를 합의서 자체에서 이미 예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해놓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서산시가 나서서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또 서산시에서는 자기가 국가산단이 아니다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환경부 장관이나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서산시 대기 질이 많이 나빠졌다고도 뉴스에서 많이 봤었는데. 예. 사실 대산 이 지역이 1994년 이후에 단 한 차례도 종합적인 환경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찾아보니까 대기질 얘기해 주셨잖아요. 2016년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10년 동안의 고해상도 위성 자료를 분석을 했어요. 세계 195개 도시 중에 그 대기질이 급격하게 안 좋아진 도시로 대산이 꼽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눈에 띄었으면 말이죠. 또 체계적인 법률도 필요하죠. 2016년도에도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법률 이런 것도 있었는데 2020년 5월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의안 폐기됐어요. 기한이 도과해가지고 이런 법률이 필요한데 좀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이 법률 제정에 나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 30년 동안 이 화학단지가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이렇게 주민들의 고통이 있었다는 거, 이게 사유화 또 손해의 사회화의 전형적인 구조이지 않을까 싶은 내용인데요. 서산시 역시 애매한 중재 태도에서 벗어나서 이 환경약자인 주민들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사인 대선하면 늘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습니다.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완화를 목적으로 수년 전부터 전국의 지자체가 공공자전거 서비스를 펼쳐왔습니다. 대전의 타슈도 벌써 도입된 지 11년을 맞았습니다. 타슈의 현재 실태와 함께 대전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민늪보 불청객입니다. 네, 저는 지금 대전의 공공대여 자전거죠. 이 타슈 한 대여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녹색 대중교통 도시를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난 2010년 이 타슈를 도입했는데요. 그런데 대전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함에 있어 여러 위험 요소들도 많이 있고 또 지역별로 자전거 도로 여건에 큰 차이가 있어서 상당히 불편함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시민늪보 불청객 시간에서는 대전에서 자전거를 타는 데 있어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실례합니다. 어떻게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럼 여기 다닐 때는 위험하지. 상당히 위험하다고. 다리가 쫙 사람들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요, 남자들이. 실례합니다. 자전거 지나가겠습니다. 자전거 좀 지나가시면 고맙습니다. 1일권 구매. 1시간 이내 제대하면 무료로 이용하세요. 동의합니까? 1시간 넘으면 돈을 추가로 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휴대폰 사용 500원 구매하기. 네, 확인. 네, 승인되었습니다. 자전거로 가면 됩니다. 이제. 자전거를 앞으로 밀어서 당겨주십시오. 네, 자전거를 이렇게 놨고요.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우선 대전에서 가장 자전거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다는 대전 서구 쪽과 유성구 쪽의 자전거 전용 도로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천변을 끼고 있는 대전 서구 쪽과 유성구 쪽은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이 보행로와 자전거 전용 도로가 분리되어 있어서 자전거를 타기가 상당히 편리하고 또 안전해 보입니다.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있고 또 보행자들 전용 도로가 있습니다. 서로 이제 구분지어서 다니기 때문에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 이런 염려는 덜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 구간은 대전 시내에서 가장 잘 정돈된 그런 자전거 도로라고 볼 수 있고요. 실례합니다. 잠시 좀 말씀 여쭤봐도 될까요? 평소에 이렇게 산책 많이 다니시나요? 예, 매일 나오죠. 어떠세요? 만족하세요? 만족해요. 너무 좋아요. 이 구간은 정비가 잘 돼 있어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유성 쪽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유성구청 인근입니다. 저쪽에 유성구청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유림공원입니다. 여기에서 자전거 도로가 갈라지는데 이쪽 엑스포 다시 반대쪽 방향으로 가면요,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보도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 방향으로 보시면은 좀 보이시겠어요? 네,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보도가 한 곳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반석역 가는 방향까지 이렇게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보도가 일치되어 있어서 자전거와 보행자의 충돌 위험도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구간은 좁은 길 위에 보행자와 자전거가 함께 다니도록 되어 있어서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 모두 사고로부터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자전거랑 사람하고 같이 다니잖아요. 평소에 이게 산책하시면서 좀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으시나요? 위험하죠. 많이 위험하죠. 네. 자전거끼리 따로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죠. 구분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다니시는데 좀 불편함이 많으시죠? 네네. 어떤 사람들은 응. 너무 세게 달리고 사람 이렇게 하면은 우리 같이 살살 가는 사람은 저 위험을 느끼죠. 타슈를 이용하는 데에도 불편함은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로 500원 소액 결제를 하면은 타슈 1일 이용권을 구매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한번 이용할 수 있는 이용 시간이 고작 1시간밖에 되지 않아서 만약 추가 요금을 내지 않고 계속 이용하려면 1시간이 지나기 전 중간에 내려서 자전거를 반납한 뒤에 다시 자전거를 빌려야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취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개인 자전거를 이용해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쪽 하천변 자전거 도로는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 모두에게 말 그대로 위험천만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하상도로 옆에 있는 자전거 도로는 바로 옆에 자동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자칫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 보였는데요. 그리고 대동천을 끼고 있는 대전 동구 쪽의 하천변 역시 인도와 자전거 도로의 구분이 없고 또 중간중간 있는 교각의 높이가 너무나 낮아서 자칫 충돌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 보였습니다. 다니시면서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비켜주지 얼른. 귀가 안 먹었은 게. 걷다 보면은 소리가 나면은 저도 모르게 이제 소리를 듣고서는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은 스스로 이렇게 피하게 되죠. 서구 쪽에 이제 자전거를 타면은 도로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쪽을 운동하면서 보면은 조금 허름하고 좀 많이 열악한 그런 게 많은데. 보셨다시피 많은 시민들께서는 대전에 있는 자전거 도로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평소
대전에서 자전거 타기 캠페인을 주관하고 있는 대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대전의 자전거 환경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자전거 도로를 잘 뜯어보면 100% 중에서 한 80%는 자전거랑 사람이랑 같이 가는 그런 도로가 많습니다. 걷는 사람도 불편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도 동선이 꼬이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신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보행자 도로라든지 자전거 도로에 대한 대안을 좀 만들어 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쪽에 넘어가야지 동구 쪽 가오동이나 천동이나 이런 그 산내까지 이어지는 이 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혀 있습니다. 근데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내 표지판만 하나 있지 올라가서 이렇게 건널 수 있는 신호등이라든지 어떤 대안적인 그런 교통 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안전에 대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이게 사고가 만약에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 도로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닙니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고요. 보행자 우선하도록 자전거 운행하는 사람이 조심하도록 안전 의무가 당연히 있긴 하지만 그래도 큰 위협이 될 수가 있죠, 보행자한테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가 아니라 자전거 전용 도로, 자전거하고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별돼 있는 이런 걸 좀 늘리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통행을 완전히 이제 구분하는 분리된 분리도로가 이제 더 많이 생겨야겠다는 건데, 그런데 이게 도심 속으로 들어가면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 자전거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대전의 한 도심 속에 나와 있습니다. 이 3대 하천은요, 그 중간에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전거 타기가 좀 그래도 나은 곳입니다. 그렇다면 대전의 도심 속에 자전거 타는 환경은 과연 어떨까요? 대전의 도심 속에 있는 자전거 도로는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한 환경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구간에서 인도와 자전거 도로에 표시 구분이 되어 있긴 하지만 보행자는 휴대전화를 쳐다보면서 자전거 도로 위를 걷고 있고 또 자전거 도로는 중간중간에 끊겨 있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가 인도거든요. 그리고 이쪽이 자전거 도로인데 혹시 평소에 이거 다니시면서 구분 잘 하시나요? 잘 안 되지. 잘 안 되죠, 생각만치. 다니시면서 자전거랑 인도랑 같이 있으니까 위험하다고 느끼신 적은 없었나요? 아무래도 같이 돼 있으면 위험한 거지 뭐 그게. 많이 위험하죠. 차라리 이걸 빨간색이나 녹색으로 좀 해서 여기다 자전거 그림이라도 그려줬으면 최소한 피해갈 텐데, 그게 아니면 여기다 뭐 이렇게 해줬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가다가 그냥 자전거랑 구분 없이 가니까 얼마 전에 여기 가다가 치일 뻔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보시다시피 이 길은요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표시가 돼 있죠. 이쪽은 자전거 도로, 이쪽은 인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요 이거를 아직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몰라도 자전거 도로 위를 많이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전거와 보행자 간의 충돌 사고 위험도 높아지겠죠. Excuse me, sir. Do you have any idea to change the policy? Oh, that's a good question. I think if there were a more distinct identification and a better campaign by the local Daejeon government to inform people that these are bike trails, not for walking. Everyone walks on the bike trail. Okay,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Bye bye. 대전시에서는 대전을 자전거 타기 편한 도시로 브랜드화 시킨다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대전시는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를 당한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자전거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 가입비만 해도 올해 시민혈세 5억 5천만 원가량이 투입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보상 조건이 너무나도 까다로워서 실제로 이 보험 혜택을 받은 시민은 작년에 고작 968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대전의 이런 그 자전거 환경에 대해서 대전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한번 따져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전화드린 정순호입니다. 자전거 보험이
그러니까 저도 자전거 많이 타거든요, 평소에. 그런데 보니까 전치 4주 이상일 때 뭐 위로금 1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실효성이 조금 이제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위로금 차원에서 이제 보험이 이제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형사 합의금이라든가 이런 또 추가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사고가 났을 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치 4주 이상의 큰 부상을 당하지 않고서는 대전시에서 가입한 자전거 보험의 혜택은 받을 수 없다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추가 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1시간마다 갈아타야만 하는 이 타슈 이용의 불편함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까요? 그거는 뭐 조례상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조례 변경은 어려운 건가요? 조례 변경은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은 내후년서부터는 모든 시민이 무료로 이제 승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갖춰져 있습니다. 조례까지 통과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지금 그걸 변경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보행자 보도하고 자전거 도로랑 같이 겸용해서 쓰는 구간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행자 충돌 사고의 위험도 있고. 앞으로는 그런 캠페인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시민들이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탄소량도 줄일 수가 있고 또 건강에도 좋은 자전거는 운동뿐만 아니라 이게 도심 속에서 훌륭한 이동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전거가 좋아도 이렇게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면 그건 다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전거로 열어가는 녹색 교통도시 대전 실현, 이런 거창한 구호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녹색 교통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현장으로 한번 나와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전거를 타지 않더라도 이 자전거 보험에 자동으로 이제 가입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 보험 가입 비용에 비해서 수혜받는 사람들의 수가 적다. 그러니까 이 보험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네. 4주 진단에 10만 원, 5주 진단에 20만 원. 이 기준과 지급액을 보면서 많이들 의아해 하셨을 것 같아요. 4주 진단이면요. 자전거 사고를 당한 분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갈비뼈가 3개가 부러졌을 때 4주 진단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상당히 높은 거죠. 일반적인 기준에 비춰서 이렇게 적은 돈을 보상해 주면서 보험에 가입했다 이렇게 광고할 게 아니라 실질을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고 건수가 되게 많잖아요. 대전시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총 사고 건수가 1025건 그리고 사망사고도 2019년에 8건이나 있었어요. 이런 경우면은 사고 예방에 집중해야지 4주 진단에 10만 원 나오는 보험을 이렇게 모든 사람이 수혜를 본다 이런 걸 광고할 상황은 아닌 걸로 보여요. 좀 더 손해배상에도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사고 예방에 예산을 더 써야 되지 않나 싶어요. 공공자전거 서비스, 전국의 각 지자체가 서로 경쟁하듯이 이용객 숫자에 연연하면서 이 외형만을 부풀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민의 안전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시사인 대세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의 대전, 세종, 충남의 이슈를 하나의 사진, 숫자, 공간으로 보는 대세남 주민 2주의 숫자입니다. 얼마 전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대전광역시 교육청 5년 연속 최하위 수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하위 그룹에 속한다는 거죠. 대전의 교육 환경이 서울 못지않다. 전국에서 어디 뒤지는 곳이 없다. 이렇게들 알고 있는데 이런 건 좀 실망스러운 경우네요. 뭐 교육청의 청렴도 문제는 매년 지적되어 문제잖아요. 그래서 독립적인 감사 기구가 필요하다. 일각에는 또 이런 목소리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번 청렴도 평가와 관련해서 지역 내 교육계에서도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교조 대전지부에서는 대전교육청의 정실 인사, 또 부패 사학을 청렴도 하위 등급의 원인으로 꼽고 있고요. 대전시 의회 의원들도 교육감 취임 6년 동안 이렇게 5년 연속으로 청렴도가 꼴찌다, 이런 불명예이다,
설동우 교육감의 리더십 부재가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내놓고 있습니다. 보시면 뭐 외부에서 보는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청렴도뿐만 아니라 내부 청렴도, 예. 내부에서도 이제 구성원들이죠. 그렇죠. 구성원들. 내부 구성원들이 바라보는 아니 내가 일하고 있는 기관의 청렴들을 이렇게 내부에서 보고 있다는 게 얼마나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지만 청렴은 성적순 아닐까요? 2주의 숫자였습니다. 방송을 탄 기자들 방탄기자단의 거침없는 시사 토크, 시사 노루치기 시작합니다. CBS 신서우 기자,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코로나19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아주 지금 심각한 상황이 계속 되고 있어서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게 1월 20일이었거든요. 확진자가 처음 발생하고 그 후에 4월 3일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일 누적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어섰고 그다음에 11월 17일 3만 명을 거쳐서 12월 10일 4만 명 지금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만 명에서 3만 명이 넘어갈 때 81일이 소요됐는데요. 이번에는 21일 만에 10,000명이 더 추가되면서 4만 명 현재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아프더라도 병원에 빨리 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지 않나. 서울에서는 또 병상 확보를 위해서 컨테이너까지 동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대전은 어떤가요? 예, 대전은 부족하지만 추가 확보 노력으로 다소 숨통이 트인 상태고요. 예. 충남은 여전히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병상의 기준을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인공호흡기가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서 필요하면 중증, 필요하지 않으면 중등증, 그리고 양성이지만 혼자서 생활이 가능한 분들은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지금 현재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예. 중증 병상이 많이 부족하고요. 예. 중등증 병상은 지금 그래도 조금은 여유가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중증 병상은 아무래도 좀 위급한 환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면 자칫 생명에도 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또 중증 병원을 확보하느냐 이것도 좀 중요한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증 병상인데 지금 대전의 경우에는 충남대 병원이 8개가 있었는데 최근에 6개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14시를 지금 확보하고 있고요. 내년 1월을 목표로 해서 건양대 병원에서 지금 5개를 병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설 공사 중입니다. 예. 그리고 국가보훈병원에 그 8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공사가 내년에 시작이 돼서 활용은 내후년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등증 병상 같은 경우에는 충남대병원하고 대전보훈병원이 각각 28병상씩 있고요. 최근에 이제 국군 대전병원이 감염병 전문 병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86병상이 추가로 확보되면서 그 대전 지역의 중등증 병상은 조금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충남도는 조금 더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예. 왜냐하면 중증 환자를 돌볼 수 있는 병상이 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금 당국대병원하고 순천향대 천안병원에 약 중증 환자를 돌볼 수 있는 병상 8개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병상은 이미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 발생하는 중증 환자는 어쩔 수 없이 타 지역으로 이송이 돼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나마 또 다행인 거는 중증과 경증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치료 시설은 다소 여유가 있다는 상황입니다. 음압병상 29개 병상을 포함해서 총 270개 병상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한 170개 병상이 사용되고 있어서 가동률은 한 64% 정도입니다. 아까 치료센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치료센터도 좀 많이 확보가 돼 있는 상황입니까? 우선 치료센터는 충청권이 공동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산에 있는 경찰인재개발원에 502실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285실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 확진자들이 급증을 해서 더 많이 입소를 해야 될 때는 여기가 지금 2인실 규모인데 지금 1인실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0명까지는 수용이 가능한 규모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병원 가지고는 안 되고요. 민간 병원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공공병원에 의존해서 지금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내에 있는 병상 중에 90%는 민간 병원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합병원에서 이들 환자를 받아 주어야만 되는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간 병원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입원해 있던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데
이게 사실은 또 쉽지는 않은 과정입니다. 또 저희가 지금처럼 감염병이 굉장히 크게 유행했었던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경험을 되돌아보면은 이때 대전에서는 종합병원급인 대청병원이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돼서 메르스 환자만 돌보는 기간을 두고 운영을 했었거든요. 메르스 사태가 종식되고 나서 이 병원이 입었던 손실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되었냐 돌아보면 사실 이 병원에서 요구했던 수준의 한 절반 정도만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 운영이 사실 좀 어려워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고요. 감염병이 있었던 병원에 대한 낙인 효과를 씻기가 좀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이 민간 병원들이 지금 섣불리 움직이기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입니다. 병원 상황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의료진들이 참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피로감을 가지고 있을 것 같거든요. 의료진들 상황은 어떤가요? 말씀처럼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의료인 인력들이십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직접 돌보는 병원의 의료 인력은 물론이고요. 이제 요즘같이 강추위가 있을 때 밖에서 선별진료소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측정을 해야 되는 이런 의료 인력, 그리고 이분들을 돕는 의료 서무 하시는 업무 분들, 다 또 역학조사를 담당하신 분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분들이 역시 지금의 의료진이신 셈인데요. 다행히도 최근에 대한간호사협회에서 선별진료소에서 자원근무할 간호사들 모집을 했는데 최근까지 자원하신 분이 2,400여 명에 달하고요. 또 의사협회에서도 지금 매일 한 30여 명씩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지역의 전반적인 상황을 좀 코로나와 관련해서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역과 그 주변 원도심이 환골 탈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전 역세권 개발 사업, 새로운 대전의 랜드마크가 생겨난다는 건데 큰 흐름을 먼저 좀 짚어볼까요? 대전역 동광장의 주거시설과 호텔, 컨벤션을 복합 개발할 시행자의 한화 컨소시엄이 선정이 됐거든요. 대전시는 이를 두고 12년 만에 거둔 쾌거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전시의 어떤 수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화건설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대전 역세권 복합 2구역에 9천억 원을 투입해서 2025년까지 초고층 빌딩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전역 서광장 쪽에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이제 착수가 됩니다. 국토교통부, LH, 그리고 대전도시공사가 함께하는 건데 이쪽에 이제 열악한 쪽방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이곳에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함께 공동주택을 공급하고 원주민들이 집을 잃지 않도록 임대주택도 같이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얼마 전에는 이 대전역 주변에 소재동 철도간사촌 보존과 관련된 여러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대전역 뒤편에 소재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삼성 4구역 재개발 사업이 지금 추진 중이거든요. 4,300세대의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가 이제 들어서는 계획인데요. 이것도 이제 대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과 뒤가 같이 이렇게 대규모 개발이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철도 관사촌이 위치해 있고 이것이 이제 근대 문화적인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보존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여론이 있어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관사촌이 역사를 보면 1905년도에 철도가 만들어지고 철도 종사자들이 거주하던 어떤 주택 형태입니다. 단독주택이 여러 채가 한 곳에 모여 있는 이런 형태이고요. 그대로 둔다면 다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이곳에 역사공원을 만들어서 관사촌을 몇 동을 좀 보존하자 뭐 이런 협의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공원 부지에는 약 5채 정도 관사를 보존하고 또 역사공원 주변에 있는 보존구역에 12채 정도를 보존을 해서 총 57채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이 중에 3분의 1을 보존하자라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 쪽방촌 얘기해 주셨잖아요.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정말 오랫동안 얘기가 된 그 지역이잖아요. 15,500여 제곱미터 면적에 지금 현재 건물이 62개 동이 있거든요. 그리고 119개의 쪽방촌이 있고요. 한 170여 명 정도가 여기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층 분들이 많은데요. 아직까지 일부 성매매업소가 남아있기는 한데요. 그 대전시의 마을 미술 프로젝트라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프로젝트가 몇 년 전서부터 추진이 돼서 과거의 그런 이미지를 많이 쇄신하고 있고 많이 이미지가 개선이 된 게 사실입니다. 여기를 국토부와 LH 그리고 대전도시공사가 영구 임대 아파트 250호 그리고 행복주택 450호. 영구 임대 아파트 250호는 기존 쪽방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나머지 450호는
청년이라든지 신혼 부부라든지 그렇게 공공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가장 이제 말씀하셨듯이 눈에 띄는 것이 도시 재생이나 도시개발 사업하면 원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는 그렇죠. 이런 일들이 네. 비일비재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원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보완책까지 마련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번 개발 방식을 두고 굉장히 착한 개발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해당 지역을 한꺼번에 허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중동 지역에 추진되는 뉴딜 사업하고 병행을 하거든요. 뉴딜 사업은 뭐냐면 그 건너편에 있는 오래된 가옥이라든지 그 숙박업소를 자치단체가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리스하는 방식으로 거주의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쪽방촌에 살고 계신 분들을 거기에 임시 거주를 마련해서 거기에 몇 년 동안 이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거기에 살 수 있게끔 임시거주 공간을 제공을 하는 것이죠. 제가 쪽방촌 분들을 가서 만나봤을 때 이 사업이 추진되면 주거 환경도 개선이 되고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던 것이 몇 분이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사는 환경이 좋아지면 좋지. 그런데 여기에 몇십 년 동안 같이 산 사람들하고 헤어지는 건 싫어.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분들에게 있어서 그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동안의 도시개발이 이 공동체 해체로 인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발생시켜 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대전 역세권 개발은 공동체 해체 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이른바 아까 말씀하셨던 착한 개발로 좀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시사 누리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뒤따른다. 슈퍼히어로 영화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초능력을 갖게 된 주인공에게 그 힘이 발휘되면서 발생하는 일에 대한 책임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하는 충고의 메시지. 이 영화의 대사처럼 자신이 누리는 권리만큼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한 상식입니다. 잦은 화학 사고에도 단 한 번도 환경 영향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대기업. 5년 연속 청렴도 최하위라는 성적 앞에서도 깊게 자성하지 못하는 교육청. 그들이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지금 누리고 있는 거대 이윤과 막강한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 마땅한 상식입니다. 시사인 대사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